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어쩌면 질병이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졌을 때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율신경은 신체의 무의식적인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일부입니다. 주로 호흡, 소화, 심장 박동, 체온 조절 등 우리가 의식적으로 제어하지 않는 활동을 담당합니다.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거나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리며 소화 활동을 억제하고 눈동자를 확장시키는 등 싸우거나 도망가라는 반응을 촉진합니다. 부교감신경계는 몸을 안정시키고 회복하는 기능을 합니다.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혈압을 낮추는 등의 역할을 하여 휴식과 소화를 촉진합니다. 이 두 신경계는 마치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며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왜 깨질까요?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깨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오랫동안 거친 파도에 휩싸이다 보면 관리가 소홀한 방파제가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는 이유는 스트레스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체적 요인, 정신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급성염증에 비유할 수 있고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만성염증에 비유하면 쉬울 듯 합니다. 급성염증은 약만 잘 쓰면 금방 회복되지만 만성염증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에 염증이 장기화되면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국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랫동안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스트레스이든지 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간은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균형을 깨뜨리는 이유는 결국 불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이 오래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안한 건지 불안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알 수 없는 늪에 빠져서 몸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자, 그럼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 스트레스일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저는 스트레스도 안 받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나라는 자아에 국한시키지 말고 세포 수준으로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포는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1. 혈액과 체액이 부족할 때. 2. 호르몬이 고갈되었을 때. 3. 림프순환이 안 될 때. 4. 나쁜 음식이나 약을 많이 먹을 때. 5. 잠을 못 잘 때. 6. 환경이 나쁠 때. 7. 과로할 때. 8. 지나치게 생각이 많을 때. 9. 질병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등등등. 결국 세포가 보호받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이 모든 것이 세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질병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금쪽이가 되어서 이상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치유는 속도보다 방향성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면 빨리 낫고 싶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럴수록 몸과 마음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자신을 돌보고 배려하면서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답인 것입니다. 할머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평생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게 되는데 약이라는 것이 주작용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기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합니다. 항바이러스제의 부작용은 항바이러스제가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1번, 비특이적 작용. 항바이러스제가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방식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상세포 대사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세포 내에서 비슷한 경로를 공유하는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번, 독성. 특정 항바이러스제는 독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 시 간, 신장 등 중요 장기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노포비르는 신장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번, 면역 반응. 항바이러스제의 사용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세포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한 후에 피로, 두통, 구역질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세포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때는 부작용과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는 왜 간세포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간의 면역 환경. 간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세포는 특정 바이러스가 생존하고 복제하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간은 면역 관용을 유지하기 때문에 일부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고 복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와 대사 활성. 간은 신체의 대사 중심으로 다양한 영양소와 물질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바이러스는 이러한 영양소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액 공급. 간은 체내 혈액의 약 25%를 공급받는 장기입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혈류를 통해 간으로 쉽게 이동하고 감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번째, 세포 수용체. 간 세포 표면에는 특정 바이러스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풍부합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바이러스와 C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의 특이적인 수용체를 통해 침투합니다. 다섯 번째, 복제 및 확산. 간세포는 높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바이러스가 감염된 후에도 세포가 빠르게 분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많은 간염 바이러스가 간세포를 주요 감염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간세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장이 튼튼해야 합니다. 장관순환이 잘 되면 장 건강과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이 충분해야 합니다. 간은 체내 혈액의 약 25%를 받으며 간문맥을 통해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풍부한 혈액을 직접 공급받습니다. 이 혈액은 간에서 처리된 후 전신으로 순환됩니다. 세 번째, 면역세포가 튼튼해야 합니다. 간은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즉 쿠퍼세포를 포함하고 있어 혈액 내 감염원이나 이물질을 탐지하고 제거합니다. 네 번째,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야 합니다. 간은 혈액 내 독소 및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약물, 알코올, 암모니아 등의 해독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혈액의 화학적 균형을 유지합니다. 간은 비타민 A, D, E, K와 미네랄을 저장하여 필요할 때 혈액에 방출합니다. 이는 체내 영양소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액이 뇌로 몰리고 그러면 간에 혈액이 부족해지고 간에 혈액이 부족해지면 열이 발생을 하고 열이 모이면 염증이 됩니다.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내보낼 수 있어야 간이 건강하고 건강한 간에는 바이러스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이러스가 내 몸에 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자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바이러스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시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듯 바이러스에게 내어준 자신의 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간 수치가 높아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ALT, 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 AST, 아스파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 등이 있는데요. 도대체 간 수치는 왜 오르는 걸까요? 간 수치가 올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세포가 건강하다는 말인데요. 세포를 커다란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생겨 있습니다. 집 안에 안방과 거실이 있고 집 밖에 마당이 있죠. 안방에는 침대가 있고 거실에는 소파가 있고 마당에는 나무와 꽃이 있죠. 만약 안방에 싱크대가 들어와 있고 거실에 침대가 나와 있고 마당에 있어야 할 흙무더기가 집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 안에 있어야 할 것과 세포 밖에 있어야 할 것이 다 다릅니다. 집 안과 집 밖을 구분해주는 담장이 있듯이 안방과 거실을 구분해주는 벽이 있듯이 세포도 세포 안과 세포 밖을 구분해주는 세포막이 있습니다. 집의 담장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면 엉망진창이 되듯이 세포막도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포막이 무너지면 세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세포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간 수치입니다. 간 수치가 올랐다는 것은 간세포 안에 있어야 할 효소들이 간세포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간 수치가 올랐다는 말은 간의 효소들이 간 밖으로 나와서 혈액 속을 떠돈다는 말입니다. 뭐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빛나는 법입니다. 뭐든 자기 자리를 찾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빛나는 법입니다.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간 수치가 올랐다는 말은 간의 세포막이 무너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간의 세포막이 무너졌을까요? 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바이러스성 간염이 간세포를 손상시키면서 간 수치를 높입니다. 두 번째, 지방간이 간세포에 염증을 일으켜 간 수치를 높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음주나 스트레스도 간세포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려 간 수치를 높입니다. 네 번째, 진통제, 항생제, 스테로이드 등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물 복용이 간 수치를 높입니다. 다섯 번째, 간경변이나 간암 등 만성적인 간질환이 간 수치를 높입니다. 여섯 번째, 일시적인 피로, 감기, 과도한 운동 후에도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간의 염증이 간 세포막을 손상시켜서 간 수치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간의 염증을 없애고 간의 세포막을 건강하게 해서 간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세포막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활성산소에 무척 취약합니다. 고기가 채소보다 빨리 썩는 이유가 바로 활성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포 안에는 물이 가득해야 합니다. 세포 안과 세포 밖의 수분의 균형은 전해질, 즉 미네랄이 잡아줍니다. 세포의 기질, 즉 결합 조직이 튼튼해야 세포가 안정이 되며 세포의 모양을 잡고 신호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오르면 좋은 지방, 단백질, 미네랄, 항산화제 등을 신경 써서 드셔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약으로서 간 수치만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모니 공부방에서 이야기해봐요.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독한 슬픔, 후회, 미련, 아픔 등으로 가슴에 응어리가 맺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나
원하지 않는 사별이나 이별의 아픔은 평생을 한으로 남게 되는데요. 부모님께 너무 불효를 했구나. 아이에게 왜 좀 더 친절하지 못했을까? 배우자가 그렇게 아플 때까지 왜 몰랐을까? 등등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좋은 곳을 갈 때, 재미있게 웃을 때 끊임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나만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 오다니. 그러나 죄책감과 사랑은 전혀 다르기에 죄책감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몸도 마음도 서서히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죄책감이 사랑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죄책감과 사랑은 비슷해 보일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기꺼이 애정과 관심을 쏟고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긍정적 감정이지만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로 인해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고 느끼는 부정적 감정입니다. 내가 죄책감으로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헤어진 부모님과 자녀, 배우자가 알게 되면 과연 좋을까요? 그분들 역시 우리의 행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자신은 비록 일찍 떠났지만 남겨진 가족들이 나로 인해 슬퍼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기를 절대 바라지 않을 겁니다. 모든 감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책감 역시 자연스러운 감정이기에 충분히 알아주고 느껴주고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죄책감의 늪에 너무 오래 빠져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처럼 몸과 마음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러니 죄책감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자신의 사랑과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떠난 분들 덕분에 알게 된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해줘서 고맙다고, 나를 돌아보게 해줘서 고맙다고, 나를 성장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100년 후에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떠난 분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사랑임을 알아차리고 다시 자신의 사랑과 연결하여 미안하다는 말 대신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소중하고 감사하게 살아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할 그분들의 미소를 상상해 보세요. 죄책감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안함도 사랑이 아닙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다이어트 상담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하는데도 체중이 더 불어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체중이 늘어나는 걸까요? 그건 염증 때문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체내에 수분이 모여들어 근육 주변이 일시적으로 부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근육에 가해지는 자극과 회복 과정을 통해 근육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다양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지만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는 인격이 되어가기에 적당한 스트레스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 후 몸은 글리코겐을 보충하는데 이때 물이 함께 저장됩니다. 글리코겐 1g이 저장될 때 약 3g의 물이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글리코겐 저장량이 늘어나면 체중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늘어난 체중은 체액이 늘어난 것이기에 좋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지방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늘어나기에 체중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굶주림에 살아남을 수 있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냉장고에 저장하듯이 우리의 몸도 남은 에너지를 근육에 저장합니다. 냉장고의 음식을 바로바로 꺼내서 먹을 수 있듯이 근육의 에너지를 저장하면 바로바로 꺼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은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차면 우리는 냉동실에 음식을 보관합니다. 냉동실의 음식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바로 꺼내서 쓸 수가 없고 해동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근육의 에너지가 꽉 차면 지방세포의 에너지를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방세포에 저장된 지방은 마치 냉동고의 음식처럼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바로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냉동실의 음식이 오래되면 서서히 망가지듯이 지방세포도 오래되면 서서히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근육을 키워야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고 체액을 늘릴 수 있고 에너지를 쉽게 빼서 쓸 수 있습니다. 근육에 저장하는 에너지를 글리코겐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음식, 즉 탄수화물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는 사람은 에너지를 저장할 공간이 없으니 다 지방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점점 감소하니까 젊어서와 똑같이 먹으면 지방으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수록 운동을 통해 근육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운동은 자극이고 실제로는 쉴 때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합니다.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이 재생되기 때문이죠. 또한 충분한 호르몬이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코티솔, 인슐린 등이 잘 나와줘야 근육이 잘 재생되고 성장합니다. 이런 호르몬이나 단백질의 뒷받침 없이는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근손실로 이어져 체중이 더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사람, 운동을 하면 살이 더 빠지는 사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몸과 대화하면서 균형을 잘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몬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특히나 심장, 위장, 자궁, 방광, 기관지 등의 병이 나면 정말 힘들죠. 내 맘대로 심장 박동을 줄일 수가 있나? 내 맘대로 소화력을 높일 수가 있나? 내 맘대로 생리통을 멈출 수가 있나? 내 맘대로 소변 보는 횟수를 줄일 수도 없고 내 맘대로 기침을 멈출 수도 없고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걸까요? 그건 심장, 위장, 자궁, 방광, 기관지 등에 있는 근육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심장, 위장, 자궁, 방광, 기관지 등에 있는 근육은 누구 맘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심장, 위장, 자궁, 방광, 기관지 등에 있는 근육을 평활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평활근은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뇌 맘대로 움직입니다. 내 맘대로? 뇌 맘대로? 말장난 같지만 사실입니다. 내 맘대로 움직이는 근육은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 허리, 얼굴 등에 있는 근육이죠. 이런 근육은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골격근은 내 맘대로 움직이지만 평활근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평활근은 뇌 맘대로 움직이고 그
그걸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말은 뇌가 맘대로 한다 해서 자율신경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라는 말은 사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라는 말이고, 뇌 맘대로라는 말이 진짜 나의 마음대로라는 말입니다. 자율신경은 내 마음의 신호를 받을 뿐 내 생각의 신호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의 불안함이 더 커지기에 자율신경은 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활근을 진정시키려면 자율신경을 진정시켜야 하고, 자율신경을 진정시키려면 내 마음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진정시키려면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합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줄 때 에너지가 풀리고 자율신경이 진정됩니다. 자율신경이 진정되어야, 즉 교감신경이 안정되어야 심장이 편해지고 위장이 편해지고 기침이 잦아들고 생리통이 줄어들고 소변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지치고 힘들었을 때 무조건 힘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힘을 냅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차려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세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는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고 열을 빼주고 쉬게 해주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빨리 나으라고 이 약 저 약 막 몸에 넣는 것보다는요. 하문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문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몸 여기저기에 혹이 생겼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방종, 용종, 근종, 섬유종, 낭종, 림프종, 쥐젖, 사마귀 등등등 종류도 참 많습니다. 왜 몸에 이런 것이 생길까요? 혹을 떼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걸까요? 물론 너무 큰 혹은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기에 떼어내야 하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왜 내 몸에 이런 것이 생겼을까? 몸이 무슨 신호를 보내는 걸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을 테고 더 큰 질병으로 커지지 않을 테니까요. 일단 가장 많이 호소하는 근종부터 알아볼게요. 근종은 근육에 생긴 혹을 말합니다. 근육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골격근과 뇌 맘대로 움직이는 평활근이 있습니다. 근종은 골격근에 생기지 않고 평활근에 생깁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뇌 맘대로 움직이는 평활근에는 혈관, 위장, 자궁, 기관지, 방광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근종은 골격근에는 안 생기고 평활근에만 생길까요? 그 이유는 평활근의 구조와 골격근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활근은 핵이 하나밖에 없는 구조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세포 분열과 증식이 가능하여 조직의 필요에 따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골격근은 여러 개의 핵을 가진 거대 세포 형태로 성장이 완료된 후에는 세포 분열을 거의 않기 때문에 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골격근은 손상되었을 때 주로 근육 위성세포가 활성화되어 근섬유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복구됩니다. 무엇보다도 평활근은 호르몬의 신호를 많이 받습니다. 호르몬의 신호를 가장 많이 받는 조직이 바로 자궁이기에 자궁 근종은 여성들에게 무척 흔합니다. 가임기 여성 중 25에서 35%, 35세 이상 여성 중 40에서 50%에서 발견된다고 하니 두세 명 중에 한 명은 다 자궁에 혹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즉,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근종이 생기는 겁니다. 평활근은 특히나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에스트로겐이 지나치게 몸에 많을 때 과증식해서 근종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스트로겐은 아이를 키우는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임신을 하면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서 자궁도 키우고 유방도 키우고 엉덩이도 키우잖아요. 에스트로겐은 뭔가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즈음에 생기는 혹은 전문가들이 그냥 지켜보자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완경이 되면 호르몬, 즉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어서 혹이 사라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완경이 되어도 혹이 줄어들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호르몬의 비율이 깨져서입니다. 에스트로겐만 많으면 한정없이 세포가 커질 수 있기에 우리 몸에는 에스트로겐을 제어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존재합니다. 즉,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엑셀과 브레이크처럼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 늘어나고 코티솔이 늘어나면 프로게스테론이 줄어듭니다. 에스트로겐의 양도 중요하지만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비율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은 인슐린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건 차차로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렇듯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결국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임약이나 호르몬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약은 마중물처럼 쓰고 근본적으로는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커피를 절대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분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눈 주위가 바르르 떨리고 어깨가 석회화되어 통증으로 시달리고 어지러움으로 앞이 안 보이고 얼굴로 열이 올라와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커피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할 일이 태산인데 커피를 마셔야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아침 커피는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오후 4시의 커피는 절대로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저혈당 때문입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 교감신경에 불이 확 들어옵니다. 저혈당으로 힘은 없지만 살아남기 위해 긴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가 아프고 땀이 나고 가슴이 뛰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등 갑자기 몸과 마음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피와 간식을 찾게 됩니다. 커피와 달달한 간식이 혈당을 올려주기 때문이죠. 오후 4시 정도의 피로가 심하시고 또 그 시간에 커피가 땡기면 저혈당에 의한 피로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달달한 간식이 혈당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커피는 어떻게 혈당을 올릴까요? 우리 몸에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도 있고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도 있어요.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은 오직 인슐린 하나밖에 없지만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코티솔, 에피네프린, 성장 호르몬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가 어렵답니다.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저렇게 많은데 내리는 호르몬은 딱 인슐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마치 10대 1로 싸우는 고독한 전사 같은 느낌이죠. 저혈당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혈당을 높여야 합니다. 이때 나오는 호르몬이 바로 부신 호르몬입니다. 부신 수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녹여 혈당을 높이고요. 부신 피질에는 코티솔이 나와서 체내 지방을 녹여 간에서 포도당 신생 과정을 통해서 혈당을 높입니다. 그런데 오후 4시에는 바이오리듬상 하루 중 분비되는 코티솔 양이 제일 적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혈당 증상이 제일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렇듯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후 4시만 되면 커피가 간절해지는 이유는 바로 부신 호르몬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커피는 부신 수질 호르몬과 부신 피질 호르몬을 쥐어짜서 혈당을 올립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내다 보면 결국 부신 호르몬이 고갈되어서 나중에는 질병에 노출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신 호르몬이 혈당 올리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면역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부신 호르몬이 고갈되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 오후 4시에 커피와 간식이 땡긴다면 부신 관리를 해달라는 몸의 신호로 알아차리셔야 한답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눈물 흘림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눈물 흘림증은 눈물이 과도하게 흘러나와 눈 주변이 자주 젖거나 불편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눈물은 눈물샘에서 생성되어 눈물점을 통해 배출되지만 눈물 흘림증이 있는 경우 눈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일단 눈물은 왜 생기는 건지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눈물은 눈의 점막을 보호하여 감염이나 염증을 예방합니다. 두 번째, 눈물은 눈꺼풀과 눈 표면 사이에서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눈이 깜빡일 때마다 눈물은 눈의 표면을 코팅하여 눈꺼풀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눈물은 눈 표면을 청소하여 눈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눈물이 흐를 때 눈의 눈물관을 통해 이물질이 배출됩니다. 네 번째, 눈물에는 영양소와 산소가 포함되어 있어 각막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없는 세포가 있는데 바로 각막과 연골입니다. 대신에 각막은 눈물과 방수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연골은 관절낭에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몸의 열은 땀으로 빼고 마음의 열은 눈물로 뺍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현대인들에게는 노래방보다 마음껏 울 수 있는 눈물방이 있어야 될 듯 합니다. 여섯 번째, 눈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눈물은 수분, 나트륨, 단백질, 지방, 항균, 효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짭니다. 눈물은 눈물샘에서 만들어져 눈물 소관을 통해 눈물점으로 이동하고 눈물 주머니에 모였다가 눈물관을 통해 코로 나갑니다. 눈물, 콧물 펑펑 흘려가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왜 우아하게 울지 못하고 콧물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눈물이 코로 나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눈물이 넘쳐 흐를까요? 눈물이 너무 많아졌거나 눈물이 나가는 길이 막혔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눈물이 왜 많아졌을까요? 물론 호르몬의 변화나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많아지는 자연스러운 눈물 말고요.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체액과 혈액이 부족해서입니다. 눈에 눈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눈세포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위기입니다. 혈관이 없는 각막은 눈물이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요. 마치 화상당한 피부가 열을 끄기 위해 물을 모아서 물집을 만들듯이 눈세포가 혈관을 확장하여 물을 끌어 모읍니다. 즉, 살려는 보상기전이 발동하여 눈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콧물도 눈물과 같은 이치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기관지나 코 점막이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체액과 혈액이 충분한 사람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액과 혈액이 부족한 사람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물을 끌어모으고 그게 콧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나 콧물이나 결국은 다 몸이 우리를 살리려고 애쓰는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몸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눈물관은 왜 막힐까요?
눈물관 막힘은 모세혈관 퇴화와 면역력 약화로 인한 만성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동맥은 딱딱해지고 정맥은 늘어지고 모세혈관은 사라집니다. 면역력은 약화되고 만성염증이 진행됩니다. 눈물관의 막힘 역시 세포가 만성염증에서 구해달라고 보내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러니 혈관을 살리고 면역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무조건 안약만 넣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하모니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결국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한 몸이 질병으로 터져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몸 때문에 마음 때문에 아프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학대해서는 절대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 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을 힘들게 하고 내가 마음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아셔야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어떤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에게 말을 걸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혼내는 내면의 목소리 말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아휴, 그것도 못 먹어? 아유, 몰라. 잠이나 자자. 어차피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못해. 아, 하기 싫다. 무서워. 저 사람 너무너무 싫어. 등등 머릿속에서 늘 따라다니는 그 목소리 말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각을 바라보는 거랍니다. 제가 늘 생각은 바라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바라보다 보면 내가 나를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내면의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내면의 목소리와 대화하다 보면 몸과 마음에게 저절로 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고 있음에 저절로 감사함이 올라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 푹 자자. 그래도 끊임없이 노력하니 기특하구나. 작년보다는 나아졌잖아. 많이 힘들어? 그래, 그럼 좀 쉬자. 영양제 살살 먹어보자. 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다 보면 점점 치유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뇌는요, 내가 하는 말인지 남이 하는 말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과 위로 말을 전할 때 같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하는 자도 없고 치유받는 자도 없습니다. 치유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마음속에서 들리는 그 어떤 목소리라도 아무리 괴롭고 힘든 목소리라도 그 모든 목소리는 나를 도우려고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처럼요. 이 자명한 사실만 깨닫더라도 내면의 전쟁이 서서히 진정됨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구분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에너지는 바뀌게 되고 치유는 시작됩니다. 질병조차도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함을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감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든 단계가 있고 때가 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남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판단이나 평가로 자신을 움츠러들게 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온화하게 자신을 바라볼 때 치유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모니 여러분,
오늘도 생각은 바라보고 마음은 풀어주고 몸은 보살피는 좋은 하루 되세요.